자, 안녕하세요. 인문사회번역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경험이에요.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새로운 경험인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서로 학습 효율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뭔가 좀 고민하면서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인문사회번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대 불업과 전공 2학년 선택 과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공 선택이라는 것은 좀 수업의 다양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개설을 했는데 불업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수강생이 인문사회번역을 신청을 했어요. 12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보통 통대 수업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최대한 한 8명, 9명을 넘기지 않는 수업이 대부분인데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분반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좀 수강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좀 제약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기로 해요. 자, 인문사회번역의 강의 목표부터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인문사회번역의 강의 목표. 이건 지금까지 통대 번역 교육의 주축을 이루는 기술 번역 혹은 우리가 실용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문 용어 위주, 다양한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 용어를 익히고 그것을 텍스트와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교육했던 기술 번역 수업과는 달리 이제 출판 번역 시장을 진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통대에서는 모든 과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올해 시도되는 과목인데요. 이거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의 읽기가 기술 텍스트 읽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시각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텍스트를 읽을 때. 그래서 그렇게 텍스트를 읽는 눈을 우리가 같이 기르자. 이런 것이 목표고요. 당연히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강독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강의 전반부에서 주로 강독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면 후반부에는 그러면 우리가 깊이 읽었다. 그러면 출판 번역 시장에서 요구하는 출판 번역의 글쓰기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한국어 글쓰기 방법을 익힌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여러분들의 번역이 기술 번역에서는 순차 통역을 한국어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좀 불완전하고 완성도가 낮은 글쓰기를 여러분이 구현을 했다면 이 인문사회 번역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한국어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논리적인 구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완성도 높은 한국어 텍스트를 우리가 생산한다. 그러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 강독을 통한 깊이 있는 책 읽기와 출판 번역 시장이 요구하는 완성도 높은 한국어 글쓰기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 인문사회 번역의 강의 목표입니다. 자, 강의 계획, 그러니까 강의 방식이죠. 온라인 강의 유튜브인데요. 저는 지금 한 2, 3주 정도,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정지화면과 텍스트를 통한 온라인 유튜브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아마 3주 차부터는 동영상 유튜브를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걸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마치 이게 우리가 인터액션은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서 있는 방식으로 보드 앞에 서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온라인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면 그게 5주차가 될지 6주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강의가 당연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는 이메일로 주로 제출하게 될 거고, 이메일 혹은 뭐 e클래스 게시판이나 단톡방에 음성 파일 등을 올려서 과제를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또 게시판에 답글을 달아준다든지 뭐 이건 심지어 아주 고전적인 전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음성 파일을 통해서 또 좀 깊이 있는 번역 크리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최대 강점인 소통은 당분간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피드백도 SNS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e클래스 통한 출결 관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자기 수업이 있는 요일과 시간, 특히 웹엑스를 이용하는 그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강의도 가급적이면, 그죠? 가급적이면 이 수업이 있는 요일과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2시간, 그러니까 50분 유튜브 강의, 그리고 50분 여러분이 제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나머지 50분 수업을 채우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업 참여도는 출결 관리하고 SNS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강의 세부 일정인데요. 16주 수업이 올해 이제 15주 수업으로 아마 당겨졌죠. 제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주에서 8주 차는 아래 6번에서 소개할 강독 교재 2권을 각각 4, 5주씩 나눠서 깊이 읽기. 어떻게 텍스트의 깊은 결을 이해하고 그것을 번역적인 관점에서 읽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5년간의 번역 경험이 있는 여러분의 선배 번역사가 읽을 때는 이런 인문사회 번역 텍스트는 어떻게 읽는가, 그러니까 제 눈과 제 경험을 통한 그런 렌즈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그 방식을 적용해보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강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주에서 15주 차는 이 강독에 기반한 텍스트 이해, 그죠?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완성도 높은 번역 글쓰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강독과 번역 글쓰기를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의 방식은 초반은 제 수업은 원래 그 산업경제 수업도 그랬고 강의 방식이 많아요. 여러분한테 그 전달해야 되는 방식이 많은데 초반 강독은 주로 이제 온라인이라는 한계도 있고 해서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강의와 원래는 이제 세미나 방식이 혼합되어야 하는데 서로 이제 이해한 방식도 나누고 또 생각의 차이도 교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세미나 방식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방식을 주로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장기화된다면 제가 단톡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12명씩 이렇게 저희가 집단으로 하는 건 어쨌든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도 배치되고 하니까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제 사무실에서 같이 유튜브를 녹화를 하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간접적인 세미나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후반에 번역 글쓰기는 이때는 당연히 이 지금 상황이 종료될 것을 기대하고 번역 크리틱에 기반한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과제는요, 요거는 앞으로 정해질 세부 학사 일정에 당연히 연동될 거고요. 이제 강독과 번역 과제인데, 강독은 제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걸 요구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에 연결이 바뀌는 부분에 줄을 쳐라, 내지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음성 파일로 각각 10분에서 15분 업로드 해봐라. 그리고 번역 과제일 경우는 당연히 이메일 방식으로 이제 번역을 제출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이제 커멘트 후 이메일로 돌려주는 방식,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 강의 앞부분에서 우리 예를 들면 뭐 어떤 수강생의 그 과제에 대해서 좀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좀 어떤 유의미한 커멘트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짧게 공유하고, 그죠? 화면에 비추고, 그 번역을 비추고,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 음성 파일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개별 크리틱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굳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런 거는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평가인데요. 평가는 이제 평소 과제, 3번에서 말한 평소 과제,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지막으로 학기말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5번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과 방식은 학사 일정을 반영해 결정하게 될 텐데 아마도 그 현재 학사 일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특히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 일수를 좀 확보하는, 수업 시간을 조금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평소 과제는 강독 음성 파일이나 번역 과제를 이 클래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거는 단톡방보다는 아마 이 클래스에 올리게 될 텐데 이거는 학사 관리를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권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학기말 출판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 인문사회 번역 이 강의의 최종 목표와 그 맞닿아 있는 거기도 하죠. 여러분이 인문사회 번역이란 수업을 개설해서 하는 거는 기존의 그 통대에서 번역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로가 대부분 기술 번역, 실용 번역으로 향했었죠. 그런데 기술 번역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 AI, 그죠, 인공지능 번역을 통한 어떤 기술 번역이, 인간에 의한 기술 번역이 가격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의 번역 진로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출판 번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 번역이라는 강좌가 개설된 건데 이 학기말 출판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출판 번역 시장 대비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 한국 번역 시장에 나오지 않은 미출간 프랑스 인문서를 번역해서 출판사의 기획서와 함께 보내 번역 출판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식이다. 제가 염두에 둔 책과 저자가 있어요.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주요 저자가 있는데 이거를 뭐 한 저자의 작품을 모든 사람이 다 번역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나은 걸 선정해서 뭐 제가 공동 작업을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공동 번역 저자로 참여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졸업과 동시에 출판 번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의미이고요. 자, 6번은 오늘 이제 호모데우스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이미 이 수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서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두 책에 대해서는 구입도 권유하고 또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텍스트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굳이 이 두 개의 텍스트이냐? 자, 이 두 개를 선정한 거는 하나는 호모데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어판이 출발인데 불어 번역판을 한 것은 굳이 교재로 삼아보는 것은 이게 호모데우스가 뭐라 그럴까 인문사회 분야의 대중인문서로서 아주 가장 쉽고 여러분이 쉽다고 하면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 다양한 역사, 과학, 철학, 인류학, 생물학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인류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하는 어떤 인문사회학 인문서로 참 적절한 텍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워낙 많이 팔린 책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히 같이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렵겠죠. 자본과 이데올로기, 그 토마 피케티의 그 신작인데요. 작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됐고, 이건 원서죠. 출간됐고 올해 3월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었는데 아마 지금의 출판 번역 시장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이제 신작들의 출간이 연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같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건 또 아직 번역 출간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읽는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중역을 통해서 번역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불어 원서를 경제학 토마 피케티의 방대한 저작을 번역할 능력 있는 불어 번역가가 없다고, 그죠? 보고 이제 영어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중 번역으로 시중에 나오는 셈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불어 원서로 본다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1학년 2학기 산업경제 번역에서 그 경제 개념들의 기본을 익혔는데 그 연장선에서 경제 지식과 깊이 있는 인문적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인문사회서적 책 읽기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에는 그 21세기 자본을 읽어보면 영미 경제학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글쓰기 결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미 경제학자들은 아주 그야말로 데이터와 무슨 뭐 데이터가 과학성의 그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중심의 어떤 사고를 보여준다면 그 프랑스 경제학자답게 토마 피케티는 깊이 있는 인문학적 사고에 기반한 어떤 경제적 데이터의 통찰, 그리고 분석, 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물론 저희가 이거는 뒷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데이터는 다루지 못해요.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서문 위주로 다루게 될 것인데 특히 서문은 읽어나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그 경제학 현상을 인문학적 소양으로 풀어내는 경제학자의 글솜씨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물론 글쓰기는 아주 단문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 사회과학 전공자답게 문학 텍스트의 글쓰기와는 아주 달라요. 그런데 그 글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프랑스 경제학자다운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제가 말하는 프랑스 경제학자다운 경제학 글쓰기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 강독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 1주차의 강의의 첫 부분은 저희가 단톡방에서 음성 파일을 통해서 한번 시험 삼아 해봤던 그 부분의 바로 뒷부분부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책이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그 작가의 전작에서 인류의 과거를 짚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출판 번역 시장에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피엔스를 통해서 인류의 과거를 짚었다면 호모데우스는 호모, 인간, 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간이 인간에게 앞으로 어떤 그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게 이 호모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저작이죠. 그런데 미래를 다루기 전에 먼저 과거의 과거의 인류를 지배하고 억압했던 그런 3가지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고 있어요. 그 작가가 짚는 게 바로 La famine, les épidémies et la guerre. 이걸 지금 과거형으로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근, 기근, 전염병, 전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현재형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를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를 보면 전염병은 어쩌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볼 부분은 12페이지의 끝부분부터예요. 12페이지의 끝부분에서 나온 이제 La famine, les épidémies et la guerre 요 세 가지에 대한 그 일종의 état des lieux,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작가가 짚어주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근에 관한 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13페이지 Le seuil de pauvreté biologique. 자, 여기서부터 같이 여러분이랑 깊이 읽어볼게요. 자, 소 제목을 보면 Le seuil de pauvreté biologique가 보이죠. 자, biologique라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 깊이 읽기라는 것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비올로지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빈곤선이라고 할 경우에는 경제 용어죠.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몇 명이다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고 하면 뭐 하루 수입이 뭐 1달러다, 1달러 미만이다, 2달러 미만이다라고 하는 보통 통화를 표시해서 어떤 화폐를 통한 계량적 개념을 표시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빈곤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작가는 Le seuil de pauvreté biologique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biologique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죠. 우리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아사예요. 굶어서 죽는 거. 그런 관점에서 지금 Le seuil de pauvreté 뒤에 형용사를 작가가 모네테르가 아니라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통화 개념이 아니라 비올로지크라는 것을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번역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깊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텍스트를 깊이 읽는다는 것은 이 비올로지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걸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길러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텍스트를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Commençons par la famine qui, des millénaires durant, a été le pire ennemi de l'humanité. Il y a encore peu de temps, la plupart des êtres humains vivaient à la lisière du seuil de pauvreté biologique, en deçà duquel on succombe à la malnutrition et à la faim. 제가 말했듯이 비올로지크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옮길 것인가 하는 그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바로 en deçà duquel on succombe à la malnutrition et à la faim. 자, 그래서 une petite erreur ou un peu de déveine. 자,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 의한 인간 아니면 자연에 의한 어떤 실수나 déveine, malchance죠. 그러니까 그 불운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에라는 접속사 잘 보세요. 에라는 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게 and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alors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une famille ou un village entier pouvait être condamné à mort. 그죠? 비올로직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자연 재난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홍수가 났다든가 아니면 가뭄이 생겨가지고 작황이 안 좋다. 그렇게 되면 가족, 심지어는 한 마을 전체가 pouvait être condamné à mort.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요. Que de fortes pluies détruisent votre récolte de blé. 그죠? 창고에 물이 확 찼어요. 그래서 완전 대홍수에서 다 젖었어요. 아니면 ou que des voleurs emportent votre troupeau de chèvres. 여러분이 기르던 양떼나 그런 거를, 그죠? 그 염소나 이런 거를 염소에서 젖도 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이제 먹을 텐데 갑자기 도둑대가 걔네들 다 데려가요.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Alors, 그죠? Par conséquent, vous risquez de mourir de faim.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한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운이나
뭐 개인적인 차원, 그죠? 내가 이렇게 우리 창고에 갑자기 뭐 물이 차가지고 아니면 뭐, 그죠?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불운이죠. 그런데 집단적인 차원,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Au niveau collectif, la malchance ou la bêtise se solde par des famines massives. 대대적인 기근으로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우리 보면 뭐 예전에 탐관오리들이 그랬잖아요. 정부가 잘못을 하는 거죠. 정부가 잘못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대대적인 정말 온 국민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quand une période de sécheresse frappait l'Égypte ancienne ou l'Inde médiévale, il n'était pas rare de voir mourir 5 à 10% de la population. 자, 뭐예요? 인구의 5%에서 10%가 굶어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나 중세 인도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런 상황을 설명해요. Les provisions se raréfiaient. 자, 비축한 식량이 줄어들고 les moyens de transport étaient trop lents et onéreux. 당연히 그렇죠. 프로비지용이 줄어들면 이게 빨리 운송수단을 지금 현대적인 운송수단으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뭐 한국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당장 24시간 안에 미국에서 비행기로 화물기로 날라올 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Les moyens de transport étaient trop lents et onéreux. 비싸고 너무 느리니까 pour importer suffisamment de vivres. 식량을 수입하기에는 너무 여기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식량을 수입해가지고 뭘 하기엔 너무 늦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게다가 어때요? Par ailleurs, 이런 뜻이죠. Les États étaient trop faibles pour rattraper le coup. 여러분한테 번역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rattraper le coup가 과연 뭘까? 자, 국가의 기능을 얘기를 했어요. Les États étaient trop faibles. 이럴 때는 뭐 고대 중세 이럴 때는 뭐 중앙 집권 국가도 아니었고 중세 때는 영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국가가 어떤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부족했죠.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정부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pour rattraper le coup 하기에는 정부가 너무 feeble했다 얘기하는 거죠. 번역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rattraper le coup. 번역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Ouvrez un livre d'histoire. Il y a fort à parier que vous tomberez sur des récits terrifiants de populations faméliques rendues folles par la faim.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휘둥그렇게 돼가지고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하는 그런 명화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대기근 장면인데 지금 여기서 작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게 1694년의 프랑스 대기근이에요. 실제로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면 1693년과 1694년에 대기근이 있어서 이때 프랑스 인구의 뭐 15%가량이 아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근이나 이런 걸 아프리카의 일, 그것도 과거 아프리카의 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세 서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역사에 기록된 것만 해도 거의 뭐 서너 차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1694년, en avril 1694, un agent d'affaires de Beauvais décrivit les effets de la famine et de l'envol des prix des denrées alimentaires 하면서 묘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On ne voit plus à Beauvais un nombre infini de pauvres que la faim et la misère fait languir et qui meurent dans les places et dans les rues. 넘어가죠, 여기는. N'ayant point d'occupation et de travail, ils n'ont pas d'argent pour acheter du pain et ainsi ils se voient mourir misérablement par la faim. La plupart de ces pauvres, pour prolonger un peu leur vie et apaiser un peu leur faim, par défaut de pain, mangent des choses immondes et corrompues. 뭐예요? 이때도 얘네들도 고양이를 먹었군요. Comme des chats, de la chair de chevaux écorchés et jetés à la voirie,
참,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을 이렇게 먹었군요. 물론 프랑스에서 아직도 말고기를 먹기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le sang qui coule dans le ruisseau des bœufs et des vaches qu'on écorche. 그죠? 이게 뭐 개울에 흐르는 피까지 떠먹었어요. Les tripailles, boyaux, intestins et autres choses semblables que les rôtisseurs jettent dans la rue. 저희가 그 소 곱창이니 뭐 내장이니 뭐 닭발이니 하는 거 있죠. 한국의 독특한 그 식문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에서는 사골이라는 걸 먹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가난한 유학생들이 70년대 80년대에 가서 일본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베어내고 나면 그 뼈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살점이 약간 묻은 걸.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상한 유학생들은 그 고깃점이 묻은 그 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걸 가지고 국물을 내가지고 먹는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une autre partie de ces pauvres mange des racines d'herbes et des herbes qu'ils font bouillir dans de l'eau comme sont des orties et les autres semblables herbes. 지금 같으면 이게 무슨 건강한 식단이니 뭐 채식이니 하겠지만 이럴 때는 풀뿌리를 끓여 먹고 허브를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정말 이런 걸로 연명을 했겠냐 하는 거예요. 억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원 같은 데서 그 잡초로 뽑아 버리는 건데 이걸 끓여 먹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을까 상상을 하게 되죠. 자, Des scènes semblables se déroulaient dans la France entière. 그쵸, 이게 불과 350년 전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Le mauvais temps avait ruiné les récoltes à travers tout le royaume au cours des 2 années précédentes. Si bien qu'au printemps 1694, les greniers étaient complètement vides.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뭐 가뭄이 왔던지 홍수가 왔던지 해서 완전히 곡식 창고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똑같아요. 보관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Les riches demandaient des prix exorbitants pour les vivres qu'ils parvenaient à garder de côté. 생각해보면 잉여가 문제예요. 잉여가. 자본주의 사회의 단초가 이미 중세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를 비축해 놓았던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높였어요. 그러니 그걸 사 먹을 수 없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은 les pauvres mouraient en masse. 그죠? 정말 그냥 죽어나간 거죠. Autour de 2,8 millions de Français. 280만 명의 프랑스인이에요. 15% de la population, 15%, 인구의 15%가 devait mourir de faim entre 1692 et 1694. 92년과 94년에 여러분 상상이 돼요? 프랑스 인구의 15%가 굶어 죽었다는 거죠. 이때는 누가 집권했을 때면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바티폴레 à Versailles avec ses maîtresses. 뭐예요? 여자들 끼고 한마디로 그 향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베르사유 궁에서. 그런데 인구의 15%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지만 이러면서 우리는 막 농민혁명이 일어났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했는데. 자, l'année suivante, en 1695, la famine frappa l'Estonie. 그죠? l'Estonie. tuant un cinquième de sa population. 인구의 얼마예요? 5분의 1, 20%를 죽였어요. En 1696, ce fut le tour de la Finlande. 가장 지금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라고 생각되는 핀란드. qui perdit entre le quart et le tiers de ses habitants.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인구가 아사했다.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95년과 98년 사이에 대기근으로 지역에 따라서 20%의 인구가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쭉 나오는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한 끼 굶어도 이렇게 배고픈데 도대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런 기근이 생기면 뭘 어떻게 했을까요? Nos ancêtres, hélas, ne l'ont que trop bien connu.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스시플리스, 이런 배고픔, 이런 걸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그냥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이틀 걸러 한 번씩 이런 거를 겪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신이에요. Quand il implorait Dieu, 자, 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Délivre-nous de la famine.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C'est cela qu'il avait à l'esprit. 자, 이거 여러분들이 번역적으로 중요해요. 잘 봐주길 바래요. 누가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느냐가 또 여러분이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 그 책에다가 euphemism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이거는 정말 euphemism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걸 번역할 때 참고하라고 적어놨는데 euphemism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정말 à la lettre 문자 그대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 신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게 완고거법이 아니라 바로 신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신께 간청하는 거죠. Au cours des derniers siècles, les progrès techniques, économiques et politiques ont tissé un filet de sécurité toujours plus robuste protégeant l'espèce humaine du seuil de pauvreté biologique. 자, 지난 몇백 년 동안은 기술 발전이나 경제 정치 발전으로 인해서 filet de sécurité, 어떤 안전망이 훨씬 더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기근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 당장 내전이 일어나서 여기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 UN 난민위원회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 있는 식량을 갖다가 비행기로 날라요. 공수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배급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안전망이 훨씬 더 단단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작가가 도입부에서 처음부터 이게 내가 지금 세 가지,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번역 텍스트를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요. De temps à autre, de grandes famines frappent encore certaines régions.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심지어 상수도도 없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냥 자연의 힘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elles sont exceptionnelles,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ont presque toujours pour cause, 이유가 뭐냐면 des décisions politiques plutôt que des catastrophes naturelles. 지금까지 인류가 직면했던 기근의 원인이 자연재해였다면 우리가 지금 근래 200~30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는 기근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뭐 부족한의 뭐 종교적인 이유든지 뭐든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유통망이 끊긴다던가, 그죠? 중동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거죠. Il n'y a plus dans le monde de famine naturelle. 그죠? 이거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인데요. Il n'y a plus dans le monde de famine naturelle. 자연적인 기근 이렇게 번역할까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번역의 요령을 부려야 될 것 같아요. De famine naturelle. 이거는 naturel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catastrophe naturelle. 자연재해로 인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uniquement des famines politiques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람이 굶어 죽고 사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뭐 가뭄이 왔다, 홍수가 났다, 뭐 우박이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Si la population syrienne, soudanaise ou somalienne, 이거 다 지금 내전 지역이죠. meurt de faim.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는 c'est qu'un politicien le veut bien. 그죠? 정치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자, sur la majorité partie de la planète, une personne qui perd son emploi et tous ses biens ne risque guère de mourir de faim. 대부분의 지금 인류 지구상에서 뭐예요? 누가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그 채무에 시달려가지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그죠? Les assurances privées, les organismes publics et les ONG internationales ne sont sans doute pas en mesure de l'arracher à la pauvreté. 이런 사람들을 물론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이든지 NGO든지 뭐 아니면 민간 보험사든지 이게 pauvreté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구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는 해줄 수 있어요. Mais ils lui fourniront assez de calories chaque jour pour survivre.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칼로리는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정말일까? 보면 혹시 여러분 본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켄 로치 감독의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보면 영국 사회보장 시스템의 허점을 다룬 거죠. 영국 같은 데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국 같은 OECD 10대 선진국 중에 하나에서도 굶어 죽는 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학 번역에서 다룰 작가 중에 하나인 에두아르 루이를 보면 굶어 죽는 게 가능하구나. 프랑스라는 선진국에서도 그냥 예사로 하루 이틀을 굶고, 그냥 엄마가 에두아르 루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북부의 제조업이 쇠퇴한 그 지역에서 태어난 노동자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 건너뛴다, 이게 그냥 예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에두아르 루이의 나이가 얼마냐면요, 지금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21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도 소위 말해 굶어 죽는 게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pauvreté하고 파민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파민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터넷 화면으로 렉시콜로그 거기를 이렇게 비추었는데, 거기 보면 기근이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거는 faim하고는 좀 달라요. faim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배고픔이나 이런 거라면 famin은 뭐예요? manque quasi total de différentes denrées alimentaires par lequel l'ensemble d'une population, 가령 d'une ville, d'une province ou d'un pays souffre de la faim.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상상 가능한 것은 우리의 동족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한 북한에 만약에 완전히 그냥 가뭄 때문에 정말 무슨 함경도 어디에 대기근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au niveau individuel은 이게 쉽게 요즘 파민이 일어나지도 않고 파민이라고 정의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15페이지를 볼 건데요. 15페이지가 이것의 번역적으로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논리 연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마 지금 제가 과제를 이 부분에 번역을 과제로 내려고 하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자, au plan collectif.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뭐 그런 불행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공동체의 차원 아니면 국제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는 le commerce mondial et ses réseaux transforment les sécheresses et les inondations en autant d'occasions de faire des affaires. 자,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주의 그 자본가들이 포착하는 기회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불행을 기회로 포착하는 거죠. 사업 기회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떤 산업은 외식 산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또 특수를 노리는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택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실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들은 지금 완전히 전례 없는 호황이라고 하고 또 어떤 거예요? 전통적인 어떤 자영업자들이라는 외식 산업은 완전히 불황이죠. 여기 그래서 보면 그 무역 거래와 그 세계 유통망이 이런 sécheresse나 inondation을 occasion de faire des affaires 사업 기회로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애를 잘 보세요. 애. 자, 그래서 이거를 애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앞과 애가 여러분이 end라고 본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그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어때요? 무역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교역망을 통해서 이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사업의 기회로 탈바꿈하면서 하는 순간 동시에 어떻게 하게 돼요? surmonter rapidement et à peu de frais. 그렇죠? 예전에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이 오네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les moyens de transport trop longs et trop onéreux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비용도 싸졌고 rapidité도 생기고 어때요? 지금은 싸요. à peu de frais. les pénuries alimentaires. 자, 그래서 심지어 même quand des guerres, des tremblements de terre ou des tsunamis dévastent des pays entiers. 완전히 예전 같았으면 인구의 절반이 그냥 막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다, 뭐 아프간에 내전이 있다, 일본에 지진이 났다 해도 어떻게 돼요? Les efforts internationaux parviennent généralement à empêcher la famine. 이 기근은 다 막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근을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1세기 지구인을 보편적으로 21세기 인류를 보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물론 아직까지 그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 건 확실하나 이것이 앞으로 호모데우스가 된 인류를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타당치는 않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하면서 작은 어떤 좀 엑셉시오넬한 그런 케이스를 딱 들고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si des centaines de millions de gens souffrent encore de la faim presque chaque jour, très peu en meurent dans la plupart des pays 라고 하죠. 자, 계속 그런 논리예요. 자,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에서는 아주 드물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적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요. 자,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로 파민 문제를 얘기하다가 말이죠. 뭐가 나오냐면 la pauvreté créer certainement bien d'autres problèmes de santé. 자, 여기 뭐냐면 이게 물론 지금 우리가 파민이라는 것과 이게 여기에 파민이라는 것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한 파민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생기는 기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pauvreté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pauvreté하고 파민의 관계를 잘 살펴보길 바래요. 번역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이 문단과 앞문단과 연결이 굉장히 어색해요.
한마디로 논리 연결을 잘해야지 잘 읽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certainement하고 bien d'autres problèmes de santé예요. 어라? 이게 뭐지? 갑자기 pauvreté가 나오고 autres problèmes de santé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뒷장을 뭐 보긴 봤지만 딱 여기만 봐도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과체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난 이렇게 작가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la pauvreté crée certainement 당연히 그죠? 앞에 기근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가난이 더해지면 그죠? 가난은 물론 어떻게 해요? 이 가난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인류의 건강 문제나 보건 문제를 일으키죠. 이게 지금 저는 제가 프랑스인이 이걸 번역한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는 좀 과도하게 번역해서 애가 많이 쓰였어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좀 널리 연결을 했더라면 조금 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 렉시로고스에도 찾아보면 애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죠. 애라는 걸 엔드라고 그냥 곧바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애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밭으로 밭으로 읽힐 때 아니면 pourtant으로 읽힐 때 아니면 malgré로 읽힐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correspondance로 치환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를 해요. La pauvreté crée certainement bien d'autres problèmes de santé. Et la malnutrition. 자, 이게 뭐겠어요? pauvreté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가난으로 해서 malnutrition이라는 건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영양 밸런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근이라는 건 우리가 칼로리가 적어갖고 죽어나가고 이런 건데 pauvreté라는 건 가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건강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죠. 뭐예요? La malnutrition abrège l'espérance de vie, même dans les pays les plus riches. 자,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죠? 미국인들, 그죠? 주로 패스트푸드나 칼로리 중심으로 섭취하는 그런 미국의 중하층,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식습관이 안 좋은 양반들이 굉장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공공보건 시스템까지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En France, par exemple, 6 millions d'habitants, soit 10% de la population souffre d'insécurité alimentaire. 자, 이거 보면은 insécurité alimentaire. 자, le matin, ils se réveillent sans savoir ce qu'ils mangeront à midi. 그죠? Ils se couchent souvent sans être rassasiés. 그러니까 포만감을 못 느끼고, 그죠? 배부르게 못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약간의 허기를 느끼면서 항상 잠이 들고, leur alimentation n'est ni saine ni équilibrée 한다는 거죠. 이 insécurité alimentaire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그 sécurité alimentaire라고 하면 예전에 FTA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식량 안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sécurité alimentaire 한마디로 뭐냐면 자급자족과는 달라요. autosuffisance하고는 다르고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FTA 농업협상을 할 때 그 농업시장을 무조건 개방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식량 안보 때문이에요. 우리가 밀 생산의 자립도가 0%다. 그러면 수입을 50%는 호주에, 30%는 캐나다에, 30%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에 갑자기 그쪽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로 야, 우리 한국에 너네 밀 이제 수출 안 해. 지금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정부에서 막 그런 걸 결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당장
밀 재고가 몇 달 있다 바닥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빵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식량의 어떤 식량 그 공급의 인데pendance하고 관련된 게 바로 식량 안보거든요. 그게 sécurité alimentaire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insécurité alimentaire 는 뭐냐면 그 아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영양소 불균형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안정성? 그죠? 식사의 뭐 불안정성을 포함한 뭐 여러 가지일 텐데 요거를 어떻게 가장 여기 나온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한두 단어 아니면 뭐 서너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요건 여러분이 번역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당연히 요건 과제로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ni sain ni équilibré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저 같은 사람 당 위주로 섭취해서 당 수치가 무지 높은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인데 봐요. 이렇게 머리를 자꾸 쓰니까 계속 이제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두뇌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당분은 들어가야 돼요. 탄수화물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뭐 빵이나 뭐 시리얼이나 뭐 김밥 이런 거 먼저 떡볶이 오늘 낮에도 먹었거든요. 그런 거 하죠.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 수치가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미동, 탄수화물 높아지죠. sucre et sel en excès, 그리고 protéines et vitamines insuffisantes. 이러니까 바로 malnutrition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핵심이 또 나오죠. 제가 그 빨간 걸로 줄친 거에 reste que. 자, insécurité alimentaire 얘기했지만 이건 파미는 아니야. 여전히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돼. 지금 insécurité alimentaire,고 malnutrition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파민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우리가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항상 줄기를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작가가 잠깐 샛길로 갔다가 본류로 돌아오는 거에서 여러분은 번역할 때 자꾸 샛길로 빠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래의 텍스트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잠깐 치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눈여겨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뭘 보고 있어요? 파민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눈여겨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reste que l'insécurité alimentaire n'est pas la famine, 그죠? Et que la France de l'aube du 21e siècle n'est pas la France de 1694. 1694년에 인류의 그 프랑스 인구의 15%가 죽던 그런 파민 상황과는 다른 insécurité alimentaire,가 21세기 프랑스의 그죠? 우리가 nutrition과 관련된 상황이지 이거는 기근과는 다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Même dans les pires taudis des environs de Beauvais ou de Paris, 아주 가난한 빈민 지역에서도 on ne meurt pas de faim parce qu'on est resté plusieurs semaines sans manger.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자, 이게 늘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덜어 있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슬픈 사건들이 좀 있었죠. 무슨 탈북민 모자가 뭐 사망했는데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뭐 젊은 청년 예술인이 사망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쌀이 하나도 없고 먹을 거라고는 없어서 결국은 김고은 씨라고 이름이 기억나요. 그 친구 몇 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다 꺄 엑셉시오넬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파민이 아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insécurité alimentaire,라는 거죠. 자, la même transformation. 제가 여기도 줄을 쳐놨어요. La même transformation. 바로 앞을 받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c'est produit. 프랑스의 17세기와 21세기가 달라진 것처럼 심지어 인류의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중국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C'est produit dans de nombreux autres pays, particulièrement en Chine. 그죠? 중국에. Des millénaires durant, la famine a frappé tous les régimes. Du règne de l'empereur John à la Chine rouge des communistes. 뭐예요? 이거 신화 속의 존재라고 해요. 황제라고 하는데 이 양반 때부터 이게 BC 제가 찾아보니까 BC 한 2700년 경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소위 말해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항상 수천 년 동안 이 기근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20세기 들어와서도 어쨌어요? La Chine était synonyme de pénurie de vivres 라고 했어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Le désastre grand bond en avant. 이거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저희는 그 사회과학 공부했던 80년대 세대한테는 되게 유명한 건데 대약진 운동이에요.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이 양반이 했던 게 이 대약진 기간 동안 fit mourir de faim plusieurs dizaines de millions de Chinoi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번역자로서 여기서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죠. 뭐냐면 왜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봉 나나방 대약진 운동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굶어 죽었지? 왜 그랬을까요? 대약진 운동은 공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제조업과 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동안 농업이 소홀히 등한시 됐을 거예요. 그동안 공업하고 상관없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걸 관리를 못한 거죠. 당연히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이건 뭐 소련이나 그러니까 이때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 중심의 개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 7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 그 중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에는 중공업보다 경공업 위주로 막 경제를 돌릴 때 그때는 정작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번역자라면 왜 이랬을까? 아, 이게 공업을 발전시키느라고 이게 농업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찾아보면 당연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les experts prédisaient régulièrement que le problème ne ferait que s'aggraver. 악화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딱 한 걸 보면 번역자로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게 돼요. 자, en 1974, se réunit à Rome la première conférence mondiale de l'alimentation. 세계 제1차 식량회의가 열리는데 그죠? 이때 정말 대표단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지금 우리 대공황 지금 완전 대공포 속에 쌓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포칼립틱한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그 식량과 관련해서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했었다는 거죠. 1974년에만 봐도 이게 중국이 완전히 그냥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막 다 굶어 죽을 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en fait, 자 이게 이제 번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고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En fait, il s'acheminait vers le plus grand miracle économique de l'histoire. 그럼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나? 뭐 pourtant 이렇게 해야 되나? alors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번역의 요령을 부려주길 바래요. 자, depuis 1974, des centaines de millions de Chinois ont été arrachés à la pauvreté. 그죠? Et même si plusieurs centaines de millions souffrent encore considérablement de privation et de malnutrition, pour la première fois de son histoire, la Chine échappe désormais à la famine. 보세요. 여기도 지금 뭐가 나오냐면 pauvreté하고 famine은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 지구상에서 pauvreté가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여전히 pauvreté로 인한 아까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그 세 번째 논리 연결에 그 세 번째 거기 논리 연결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pauvreté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pauvreté가 등장을 하는데 그 pauvreté는 뭐냐면 이거는 famine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pauvreté는 insécurité alimentaire,지 이거는 이 대규모의 어떤 파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pauvreté하고 파민을 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는 이걸 잘 보면서 이 텍스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간단하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리 연결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7번. 그죠? de fait예요. 이게 중국 인구가 뭐 지금 뭐 6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구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 제1차 식량회의에 모였던 사람들과 예상과는 반대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de fait 이거 어떻게 옮길지 정말 여러분이 잘 보세요. de fait 도리어 이렇게 옮겨야 할까요? 자, de fait dans la plupart des pays la suralimentation 아까 제가 예상을 했었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la pauvreté crée certainement bien d'autres problèmes de santé라고 했지. 이게 바로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처음 시작할 때 요거 지적해 줬던 게 바로 여기 나와요. 뭐예요? La suralimentation. 처음에 나왔던 거는 malnutrition이죠. 이제 가난으로 인한 첫 번째 문제가 insécurité alimentaire. 두 번째는 뭐예요? suralimentation 이에요. 이게 뭐 비만이죠. 요즘 뭐 고도 비만 이런 거 나오죠. La suralimentation est aujourd'hui devenue un problème bien plus inquiétant que la famine. Au XVIIIe siècle, on prétend que Marie-Antoinette conseilla au peuple affamé.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S'il n'avait pas de pain, 자, 빵이 없으면 de manger de la brioche.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랬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왜 빵이 없으면 그냥 브리오시 먹으면 되지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aujourd'hui, les pauvres suivent ce conseil à la lettre. 진짜 그래요. 코스코, 미국 뭐 코스코니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단 것들이 정말 무지 많거든요. Alors que les riches de Beverly Hills se nourrissent de laitue. 양상추잖아요. 레터스, 그죠? De tofu à la vapeur avec du quinoa. 여러분 요즘 퀴노아 있잖아요. 막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막 먹고 이러는 거. 퀴노아에다가 시리얼에다가 그죠? 두부에다가 양상추 먹고 있는데 뭐예요? Dans les taudis et les ghettos. 할렘이나 막 이런데. Les plus pauvres se gavent de génoise à la crème. 막 크림 잔뜩 들어간 거. 그런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거. De biscuits apéritifs, de hamburger et de pizza라고 했어요. En 2014, 2014년에는 어땠어요? Plus de 2,1 milliards d'habitants étaient en surpoids. 상상이 돼요, 여러분? 뭐냐면 세계 인구의 21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나요? 2020년인가요? 2014년만 해도 벌써 세계 인구의 몇 프로예요? 21억 인구가 과체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malnutrition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은 뭐요? 800만, 1000만억, 8억 5천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민이 아니라 malnutrition과 surpoids가 그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앵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D'ici 2030, la moitié de l'humanité devrait souffrir de surcharge pondérale. 과체중으로 그 고통받을 거다라는 거죠. En 2010, la famine et la malnutrition ont tué près d'1 million de personnes, alors que l'obésité en a tué 3 millions. 자,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2010년에. 뭐예요? 오베지테,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 그러니까 뭐예요? 기근과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오베지테,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 이게 지금 파민이 문제가 아니다. 파민이 사라졌다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21세기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다루는 데서 파민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강독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여러분한테 과제를 낼게요. 여러분한테 과제 내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자, 14페이지에 요거를 이제 아니에요. 번역 과제는 생략합시다. 번역 과제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요런 방식으로 제가 한 방식으로 텍스트 읽어오는 거예요. 일단 첫 수업은 과제 없이 가죠. 첫 수업은 과제 없이 가고 여기서 뒤에 보면 우리가 지금 파민을 다뤘다면 두 번째는 에피데미를 다루게 돼요. 에피데미를 다루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읽었던 이런 방식으로 16페이지에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는 거냐면요. 자, 24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돼요.
읽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더 내면서, 그죠? 오늘 천천히 했으니까 속도를 더 내면서 강독을 한 이후에 그 다음 3주차부터 이제 조금씩 살짝 번역 과제를 내면서 번역을 더해 가기로 할게요. 자, 한 1시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자, 듣느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2주차 수업에서 만나요.